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10월에 공식 출범 예정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부처 신설은 현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고 이제 정말 현실화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물류, 또 공급망 관리, 특히 요즘 정말 화두잖아요. ESG 경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물류업계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기후 정책이 실제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 모두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가올 규제나 도전 과제 그리고 또 숨겨진 기회까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왜 하필 지금일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는 시점. 이게 그냥 부처 이름 하나 바뀌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인 목표 있잖아요. 그걸 향한 구체적인 실행 의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특히 그 중간 목표가 중요해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40%나 줄여야 하거든요. 이걸 달성하려면 사실 산업계 전반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품의 이동을 책임지는 물류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을 이끌 어떤 컨트롤 타워,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새로운 부처의 등장이 물류 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가장 큰 세 가지 파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운송수단의 변화,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인 것 같아요. 네, 정부 계획을 좀 보니까 2030년까지 전기 화물차 보급을 대폭 늘리고 동시에 수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수소 상용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2025년까지 전기 화물차 누적 보급 목표가 35만 3천 대, 35만 3천 대로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2025년부터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요. 이걸 장착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된다는 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좀 짧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조금 정책 변화가 앞으로 전기 화물차 선택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좀 더 파격적인데요. 2035년에는 아예 내연기관 화물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검토 단계긴 하지만요. 바로 그겁니다. 2035년 내연기관 화물차 신규 등록 금지 검토,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검토 단계라고는 하지만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현재 굴리고 있는 그 디젤 트럭들,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전환할지 차량 운영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이건 뭐 단순히 트럭 몇 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의 장기적인 자산 투자 계획, 운영 효율성, 심지어는 노선 계획까지 전부 영향을 받는 그야말로 전략적 차원의 대변화 요구인 거죠. 네, 그렇죠. 단순히 차량 교체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전략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변화군요. 근데 운송수단만이 아니라 물류시설 자체의 변화도 중요할 텐데요. 특히 신선식품 운송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콜드체인 분야에서의 혁신, 이게 두 번째 큰 변화의 축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 압박,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2024년부터 HFC,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프레온가스의 대체제이긴 한데 이것도 여전히 지구온난화 지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 냉매 사용이 동결됐고요.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사용량을 무려 80%나 줄여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국내 냉동 냉장 창고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R22 냉매를 쓰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이 R22 냉매의 지구 온난화 지수,
GWP라고 하죠. 이게 1810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1800배 이상 온실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CO2나 암모니아, NH3 같은 자연 냉매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와, 1810이요.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현실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제공해주신 자료에 보니까 평균적인 2만 톤 규모의 냉동 창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단순히 냉매 설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만 약 4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42억 원이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설비 교체를 하려면 창고 운영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하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영업 손실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약 5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합치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죠. 와, 100억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물론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 같은 정책을 통해서 일부 기용을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소물류 기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단순히 환경 규제를 지키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쩌면 기업의 종패를 가를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도전 과제입니다. 아, 네.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물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S 확대와 그에 따른 물류비 상승 가능성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탄소 가격 신호를 시장에 좀 더 명확하게 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면서 이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물류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운송 연료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냉동 냉장 창고처럼 24시간 막대한 전기를 쓰는 그런 물류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배출권 할당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만 ETS에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만 이 대상이 확대되거나 혹은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지면 사실상 거의 모든 운송활동에 탄소 비용이 부과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2025년부터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당장 내년부터네요. 네, 맞아요. 내년부터죠. 공시 항목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이 강화된 ETS와 ESG 공시 의무화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운영 비용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아요. 이것은 국가 전체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그 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 산업 부문별로 감축량을 할당해야 하는데요. 물류 부문에 대한 감축 압박이 이전보다 훨씬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정말 비용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규제 강화, 비용 상승, 지금까지는 주로 좀 도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양면이 있듯이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거대한 녹색 전환의 흐름이 물류 비즈니스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기회도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 확대 측면을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처럼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친환경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이나 세금 감면 혜택 같은 녹색 금융 지원도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구개발, R&D 지원도 빼놓을 수 없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기후기술 개발 분야에 무려 2조 7,496억 원, 2조 7,496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중 상당 부분이 물류 관련 기술 개발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겠죠.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 소위 아리백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네.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탄소 중립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운송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고객층을 공략하는 거죠.
또 IoT 기술을 활용해서 물류센터나 운송 과정의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에너지 효율 관리 솔루션 사업, 이것도 유망하고요. 콜드체인 분야에서는 일회용 스티로폼 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 시스템 개발 및 대여 사업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대응하는 기업은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녹색 물류라는 새로운 경쟁의 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까지 열릴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류 기업들은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에서 제시된 5가지 핵심 실행 과제, 이걸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현재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네, 측정이 되어야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둘째, 현재 보유한 내연기관 화물차들을 언제 또 어떻게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35년 규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요. 그렇죠.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운송뿐만 아니라 물류창고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 조명을 고효효율 LED로 교체한다거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SEMS 같은 걸 도입해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안들, 이런 게 있겠죠. 네, 시설 개선도 중요하고요. 넷째, 특히 콜드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친환경 자연냉매로의 전환, 이걸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겠죠. 맞습니다. 미리 준비해야죠. 마지막 5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사업이나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정보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네, 이 5가지 모두 정말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첫 번째, 현황 진단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의 현재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또 어디서 주로 배출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효과적인 감축 전략과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게 마치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이 현황 진단부터 시작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25년 10월 출범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가져올 물류산업의 지각 변동에 대해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무공해처 전환 의무화, 콜드체인 냉매 규제 강화,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 확대라는 이런 거대한 규제 파도 속에서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환경 기술 투자 지원 확대라든지 새로운 녹색 물류 시장 선점 기회라는 또 다른 파도도 함께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류 기업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이 매일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 마트에서 사는 신상식품의 가격과 포장 방식,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외에 한 가지 더 좀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정부 주도의 규제나 정책 변화가 가장 강력한 동인일까요? 어쩌면 이보다 더 빠르게 내가 받는 배송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요구와 기대가 시장을 통해서 물류기업들의 변화를 더 강력하게 추동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 소비자 인식 변화라는 변수, 이게 정부 정책만큼이나 혹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앞으로 물류산업의 녹색 전환 속도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정부 규제와 시장의 요구, 이 두 가지 힘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다가올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